여덟 번째 노트이고요. 여덟 번째하고 이제 아홉 번째 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던 암호 알고리즘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8장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거고, 근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제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암호할 때 암호화 모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암호화 모드에 대해서 앞부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 요 대칭 암호 요 8장과 9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그 암호 알고리즘인 데스, AS, 살사 20 요것들에 대해 내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왜 이렇게 내부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암호 모드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블럭 방식, 스트림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블럭 방식은 늘 정해진 크기 단위로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블럭 크기보다 작으면 채우기를 해야 되고, 블럭 크기보다 크면은 얘네들 어떻게 쪼개서 암호화할지 암호화 모드라는 걸 쓰게 되겠습니다. 스트림 암호 방식은 XOR을 이용해서 바이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암호화 모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럭 암호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모드는 각 이 암호화될 그 평문을 블럭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마지막 블럭이 완전한 블럭이 아니면 채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채우기는 꼭 블럭 크기가 내가 암호화되어 블럭 크기보다 작을 때만 필요한 것만 아니고, 크더라도 어쨌든 쪼개서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블럭에 대해서는 또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준 채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채우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 채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고, 어쨌든 22는 그 평문을 블럭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블럭 단위를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P1, 어떤 평문 두 개의 평문 블럭이 우연히 같아지면 그거에 그 암호문에 대응되는 블럭들도 같아지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평문의 패턴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암호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암호화 모드들은 ECB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드들이 되겠죠. 그리고 ECB를 그럼 전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암호화된 데이터가 한 블럭보다 작으면 채우기를 한 다음에 그냥 ECB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암호화된 데이터가 한 블럭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ECB 모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드로 쓰고 있고, 요즘은 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암호화 모드 말고 우리가 인증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앞부분의 암호화 모드를 적용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또 첨부해 가지고 이제 비밀성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무결성까지 같이 보장하는 형태의 암호 모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CB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와 얘를 독립적으로 암호화했더니 같아지는 거니까
얘와 얘만 이용해서 암호화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얘를 암호할 때 또 얘를 암호할 때 뭔가 다른 정보를 같이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P1을 암호할 때 쓰는 요 정보, 그리고 P3를 암호할 때 쓰는 요 정보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암호하는 사람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암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호하는 사람들은 그 집어넣었던 얘네들을 제거해서 P1, P2, P3를 또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방법을 고안해야 되겠고, 이렇게 암호화 모드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을 넣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런 ECB 모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암호 모드를 쓰더라도 그것의 성능은 별로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ECB 모드를 극복해야 되겠고, 그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은 비용이 너무 증가되면 안 되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어넣은 피드백은 이제 암호할 때도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효율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복호한 다음에도 복호한 사람이 그거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지 이제 두 가지 암호화 모드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피드백을 이용한 이제 암호화 모드를 쓰게 되면 이 암호화 모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 암호화 모드를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평문에 오류가 있단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평문이 있고 이 평문을 조금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평문을 암호화했을 때 그 결과 암호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똑같은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P1만 다르고 P2, P3, P4가 같은 어떤 평문을 암호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암호문이 평문을 한 번 더 암호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문 오류를 살펴보는 거는 이제 암호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 암호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유사한 평문들의 암호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호 블록에 미치는 영향과 전체 암호문에 미치는 영향이 둘 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P1 얘만 바뀌면은 얘한테만 영향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바꾸면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주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평문의 패턴들이 암호문 패턴에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유사 평문을 우리가 암호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암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체 암호문에 미치는 영향도 컸으면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을 우리가 암호한 다음에, 암호 모드 가지고 암호한 다음에 그 중간에서 공격자들이 조작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문에, 암호 블록에 어떤 오류나 고의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복호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이 경우에는 평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은 커야 되겠고 전체 평문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야 된다는 거는 어떤 조작이 특정한 비트들에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못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암호 블럭, 요런 C나 요런 것들을 한 비트를 바꾸는데 그 비트만 뭔가 수정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떤 비트를 하나 바꾸더라도 왕창 깨져야지 바람직한 건데 C3만 내가 조작을 했으면 C3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들은 문제가 안 돼서 온전하게 P1, P2, P4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암호문 조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문 블럭에 미치는 영향은 암호 블럭을 조작했을 때 커야 되겠고, 하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암호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생기는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암호 모드를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성능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별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병행수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병행수행이라는 거는 ECB 모드는 각 평문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4개의 평문 블럭이 있고 그 암호하는 칩이 4개가 있다 그러면 각 블럭을 각 칩에다가 줘가지고 독립적으로 병행으로 동시에 우리가 이 C1, C2, C3, C4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 모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모드에 따라서는 병행 수행이 안 될 수 있어요. C1을 암호화해서 그러니까 P1을 암호화해서 그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 P2를 암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3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암호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그럼 그런 모드들은 프로세서가 여러 개 내가 준비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병행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드들이 병행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암호 모드를 살펴볼 건데 그 모드에 대해서 요 4가지 측면에서 그 모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이제 암호 모드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채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꼭 그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에서 다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블럭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채우기는 이제 이 블럭 방식은 정해진 크기의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공해야 될 입력이 얘보다 작으면 그 크기만큼 만들어줘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로 그걸 채워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ECB 모드로 암호하더라도 맨 마지막 블럭이 이제 온전한 블럭이 아니면 또 여전히 채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그 암호문을 푼 다음에 채워진 데이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데이터. 그래서 이 채우기는 그 수신자가 암호문을 복호한 다음에 채워진 데이터는 채워진 데이터로 인식해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암호문과 별도로 평문의 크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평문의 크기를 수신자가 알게끔 해가지고 푼 다음에 채우기 정보와 상관없이 그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크기의 데이터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수행하겠죠. 암호 프로토콜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약속이고요. 각 메시지의 크기는 서로 다 알고 있겠죠.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내가 수신하면
요번 두 번째 메시지를 수신했다. 그럼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법 1을 써서 내가 채우기에 예를 들면 랜덤한 데이터로 채웠다. 그래도 나는 나중에 푼 다음에 여기까지만 데이터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내가 받아야 돼서 풀었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암호문의 크기도 알고 암호문을 풀었을 때 평문의 크기도 알고 있으니까 랜덤한 데이터로 채우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들은 이 방법 1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방법 2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 2는 뭐냐면은 채우기 한 부분의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채우기 정보가 이제 여분 정보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약속된 정보로 채우게 되면은 그 약속된 정보는 랜덤한 정보가 아니면은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분 정보 역할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좀 필요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여분 정보가 그렇게 예전처럼 중요한 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그 각각의 블럭마다 여분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고, 그 여분 정보를로서 이제 채우기도 그 여분 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방법 2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 2에는 크게 이제 비트 채우기라는 게 있고 바이트 채우기라는 게 있는데, 비트 채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큼 이제 채워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제 이만큼을 채워야 되면은 비트 채우기는 어떻게 하냐면 다 0으로 채워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2를 하나 넣어놔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트 채우기입니다. 그러면 수신한 사용자는 이 뒤로부터 0도를 쭉 살펴보면서 2를 만나면 여기까지가 채워진 데이터로 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트 채우기입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트 채우기도 마찬가지고 바이트 채우기도 마찬가지지만 온전한 데이터들에도 채우기를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신자는 늘 그냥 맨 마지막부터 0부터 쭉 가서 1까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 채우기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해서 온전하게 한 블럭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또 다른 블럭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2를 사용하게 되면은 채울 필요가 없어도 항상 채워야 돼요. 왜냐면 이 방법을 써서 늘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워야 되겠고, 이제 바이트 채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채워야 되는 바이트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블럭 크기가 8바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5바이트를 채워야 되면은 맨 마지막에 5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한 값을 넣어도 돼요. 아니면 약속된 어떤 값을 넣어서 이제 그 여분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복호하고 맨 마지막 블럭에 있는 요 한 바이트는 채워진 그 바이트 수로 인식해 가지고 얘가 오면 5바이트는 채워진 데이터로 버리게 되겠고, 여기까지를 이제 일반 데이터로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온전한 블럭이 이제 채울 필요가 없이 딱 블럭 단위로 나눠지더라도 이 경우에는 한 블럭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 블럭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채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배수이어도 채워야 되겠고,
실제 표준에서는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마지막 블럭에만 그 5, 8이라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는 모든 바이트를 채운 바이트 크기로 채우는 형태로 이제 표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바이트를 채워야 되면은 5바이트가 다 정수 5라는 값으로 5에 해당되는 비트 값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KC 7, PKC 5 다 이렇게 표준에 쓰는 RFC 표준, 인터넷 표준이죠. RFC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이제 국제 표준도 있고 뭐 여러 표준도 있는데 이제 그 RFC 그 인터넷 표준에서는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평문의 크기는 최대 몇 블럭이 늘어나게 되냐면 최대 한 블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정확하게 나누어질 때 제일 많은 크기의 채우기를 하게 되겠고 그 크기가 한 블럭 통째로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문 블록의 크기보다 암호문 블록의 크기가 커져요. 블록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채우기를 하더라도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는 없는지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암호문 훔친 기법이 그것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문 훔친 기법은 채우기를 하는데 여전히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의 크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치시키냐면은 기존의 그 채우기 방법은 표준에 쓰는 채우기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우기 방법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채우고 있죠. 뭐 08을 넣든 뭘 넣든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채우고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걔를 암호화했으니까 암호문 블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문 훔친 기법은 채워야 할 때 그 채우는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2블럭은 돼야 돼요. 평문이 최소 2블럭은 돼야 암호문 훔친 기법을 쓸 수가 있고 1블럭 이하짜리는 이제 이 암호 훔친 기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문들을 이렇게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맨 마지막 PN이 마지막 블럭인데 PN은 그 한 블럭이 안 돼. 온전한 블럭이 안 돼. 그래서 채우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럼 크기가 커지는데 채우는 데이터를 뭘로 채우냐면은 PN의 바로 전 Pn-1 블럭이 있겠죠. 얘는 온전한 블럭이겠죠. 그럼 얘는 암호화하면 온전한 블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전체는 Pn-1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죠. 그 데이터에 PN과 똑같은 크기는 두고 이 부분은 떼어내요. 떼어내서 얘를 뭘로 활용하냐? 채우기로 활용합니다. 채우기로 활용하면은 얘 또 온전한 블럭이 나오겠죠. 그런데 원래 Pn-1이 필요하려면 이 전체가 필요하고 얘 PN을 풀려고 그러면 이 전체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풀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얘를 Pn-1, Cn-1처럼 위치를 바꿔서 보내고 Cn을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Cn만. 그러면 얘를 풀어서 C'을 얻어내가지고 얘랑 결합해가지고 풀어서 Pn-1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기 할 때 그냥 랜덤한 데이터나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구한 사람이 필요로 할 데이터로 채워가지고 그만큼 안 보내도 되게끔 하는 방법이 암호문 훔친 기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채워야 할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으면 어쨌든 두 가지 크기로 다 보내야 이걸 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PM-1에 복구하기 필요한 이 데이터를 이제 채우기로 활용한 거죠. 채우기로 활용하면 C'은 내가 Cn과 같이 안 보내도 되는 거지. 얘만 보내면은 얘를 풀면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얘를 요거랑 붙여가주면 PM-. 그러니까 마지막 두 위치는 자리 바꿈해가지고 전달이 되겠죠. 그럼 뭐 받은 사람도 위치 바꿔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제 이게 암호문 훔친 기법입니다. 그래서 암호문 훔친 기법은 채우기를 했는데도 그 암호문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고 원래 평문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지만 뭐 잘 안 쓰고요. 그냥 표준 채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호 모드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CB 모드부터 아까 네 가지로 우리가 암호 모드들을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그 네 가지 모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ECB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CB는 독립적으로 각 블럭을 나눠가지고 암호하는 모드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평문이 있어요. 즉 P2와 P2 프라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평문을 구성했더니 그러면 이 암호문과 이 암호문이 되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유사한 게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얘는 전혀 다르겠죠. C2와 C2 프라임은 좋은 암호 알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제 이 C2에 영향을 주는 거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데 그거는 암호 알고리즘만 제대로 만드는 암호 알고리즘은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더라도 ECB 모드로 암호할 경우에는 유사한 평문은 유사한 암호문을 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ECB 모드는 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살펴볼게요. 정상적으로 암호했는데 오류가 났든 또는 그 공격자가 조작을 했던 한 블럭에 있는 C3를 조작을 했어요. 비트가 바뀐 거예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얘만 깨지고 나머지는 잘 나오죠. 문제없이 나와요. 이 측면은 ECB가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암호 모드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어요. 얘만 공격하면 얘는 깨지지만 그리고 어떻게 깨질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나머지는 다 깨지는 거죠.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격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이 블럭의 위치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블럭의 위치를 원래 위치하고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평문이 그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뭐 이거는 인접한 걸 했는데 인접한 걸 안 하더라도 C1과 C4를 바꿔치면 이 위치에 P4가 나오고 이 위치에 P1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평문의 데이터를 뭔가 알면 그런 교체를 하게 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평문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ECB 모드는 되게 안 좋습니다. 얘는 요 측면은 괜찮은데 나머지 측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효율성은 뭐 얘는 뭐 특별한 뭔가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효율성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암호 칩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동시에 암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행 처리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ECB 모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게 이제 CBC
모드예요. CBC 모드. 그래서 이제 ECB 모드의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암호할 때 평문만 암호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걸 같이 적용시켜서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블럭마다 그 적용해야 되는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바뀌는 것들이 복호하는 측에서도 충분히 그걸 해가지고 원래 평문들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BC 모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PI를 암호화할 때 PI만 가지고 암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블럭에 CI-1이 있겠죠. 그 전 블럭을 PI와 XOR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전 블럭에. 그러면 P1하고 P3가 같을다. P2와 P4가 같으면 P2는 뭐에 영향받냐면 C1에 영향받겠죠. P4는 C3에 영향받을 거예요. 그러면 P2와 P4가 같더라도 P2와 P4가 영향을 주는 그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ECB와 비교하면 뭐만 들어가요? 차이점이 뭐야? 필요한 추가로 들어가는 연산은 뭐만 들어가요? X와 연산이 되거든요. X와 연산. 뭐 X와 연산은 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한다고 뭔가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이전 암호 블럭이 있죠. 근데 뭐는 없어. 처음에는 이제 P1을 암호할 때는 P1을 사용할 그 피드백할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그 P1을 암호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암호해야 되니까 P1을 암호할 때 줄 이 피드백 C0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 C0는 랜덤하게 만들어요. 랜덤하게. 그리고 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V 벡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CBC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없던 C0가 들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블럭은 뭐가 들어가요? 채우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표준 채우기를 하게 되면 평문의 블럭 수하고 암호문의 블럭 수를 비교했을 때 암호문의 블럭 수가 최대 몇 블럭이 늘어나요? 2블럭이 늘어납니다. C0와 마지막 하나가 통으로 채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BC 모드로 우리가 암호화를 할 경우에는 항상 C0라는 게 하나 더 맨 앞에 항상 붙고요. 한 블럭은 늘 증가를 하는 거고, 맥시멈 우리가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온전하게 나누어졌을 때, 표준 채우기에는 한 블럭을 통으로 채우기로 암호화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블럭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뭐 성능적인 요 자체로 보면 XOR 연산하니까 비싸지 않은 연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암호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전기 필요하죠. 이 때문에 얘는 뭐가 안 돼? 병행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순차적으로 해야 돼. C1을 계산한 다음에야 C2를 계산할 수 있고, C2를 계산해야 C3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CBC 모드는 멀티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내가 AS 칩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이제 블럭들 나눠서 각 칩에 줘가지고 따로따로 암호하게끔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칩이 여러 개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복호화도 그러면 그러냐? 근데 복호화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호화는 암호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가 되면은 그냥 프로세서한테 요 프로세서는 C0, C1 주면 되고 요 프로세서는 C1, C2를 주면 돼요. 그러면 병행으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는 그건 안 되죠. 암호화는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병행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수신한 상태에서는 이제 멀티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암호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XOR 푼 다음에 CI-를 XOR 하게 되면 PI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얘니까 요 CI-를 없애려면 CI-로 XOR 해주면 되죠. 그래서 XOR의 특성은 똑같은 걸 XOR 하면은 0이 되는 거죠. A XOR A는 0이 되겠고 0과 뭘 XOR 하면은 원래 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XOR 이용한 암호화는 뭘로 XOR 하면은 바뀌게 되겠고 똑같은 걸로 다시 그걸 XOR 하게 되면은 원래 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XOR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IB를 쓰잖아요. IV. 그래서 IB를 쓰는 거의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뭐가 늘어나요? 그 암호문의 크기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IV가 바뀌게 되면 IV를 바꿔서 다시 암호화를 하면 암호문이 바뀌게 돼요. 즉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요 블럭 암호는 결정적인 암호예요. 그래서 ECB 모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P1, P2, P3, P4가 있는데 P2 프라임만 바뀌었어. 그래도 P1에 대응되는 C1, P3에 대응되는 C3, P4에 대응되는 C4가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CBC 모드에서는 P1, P2, P3, P4를 똑같은 거를 다시 암호하더라도 뭐만 바꾸면 암호문이 바뀌어요? IV만 바꾸면 늘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키로 암호해도 암호문은 매번 달라집니다. 즉 결정적인 블록 암호 방식이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되면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뀐 거예요. IV만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이 IV는 그 결정적인 블록 방식의 암호를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꿔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이점도 있는 거고요. 이 CBC 모드도 여기 복잡하게 써 있지만 암호 훔침 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하는 건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암호 훔침 기법의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신자가 필요로 한 데이터로 채워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추가적인 크기를 안 줘도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쓰더라도 여전히 블록은 커져요. 왜 커져? 그 암호문의 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뭘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B를 늘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암호 훔침 기법을 한다고 해서 맨 끝에 있는 크기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채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줄일 수 있지만 어차피 그 IB 때문에 그 암호문의 크기와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는 달라져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특징을 이렇게 CBC의 특징을 간략해 보고 내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사 평문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당연히 유사 평문이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IB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똑같은 IB를 쓴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IB를 쓰고 이 그 평문이 P2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암호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ECB 모드로 얘와 얘를 암호하면 ECB 모드는 뭐만 달라져요? C2만 달라지겠지. 나머지는 똑같고. 근데 이제 CBC에서는 당연히 C0를 똑같은 걸 쓰면 IB를 똑같은 걸 쓰면 C1은 똑같아지겠죠. 똑같은 걸 암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겠죠. 당연히 얘 P2를 암호한 것과 P2 프라임을 암호한 것과 P2를 암호하는 결과 C2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C2 프라임은 P2 프라임을 암호하는 거고 원래는 P2를 암호한 거니까 C1이 같더라도 요 값이 달라지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요 값하고 요 값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 다음은 C3 요 C3와 요거를 위치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C2를 이용해서 P3와 XOR해서 암호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얘랑 다른 거를 이용해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가 바뀌면은 얘 앞에 있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얘는 뒤에 있는 거에 다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전 암호문 블록은 그 이전 거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P2만 바뀌면 얘부터 끝까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맨 마지막 블록으로 나오는 요 C5 맨 마지막 블록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P5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P1부터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C5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맥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와 키를 이용해서 어떤 작은 값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데 CBC로 암호화해서 만들면은 요 마지막 블록은 키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키가 없는 사람은 못 만들죠. 그리고 얘는 이거에 다 영향을 줘. 조금만 바뀌더라도 C5는 맨 마지막 블록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맥을 만들 때 맥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암호 알고리즘을 블록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CBC로 암호한 다음에 마지막 블록을 맥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CBC 맥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약간의 추가적인 보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지만 주로 그거를 그 마지막 블록의 특징은 이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암호문의 한 블록을 우리가 조작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깨져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를 이용하니까 깨져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C3만 온전하면 되는 거죠. 즉 얘가 깨지면 얘는 당연히 깨지고 다음에만 영향 주고 나머지는 제대로 풀려요. 그러니까 두 개만 영향 준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음 거만.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잘 풀려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ECB는 얘가 깨지면 걔만 깨지고 나머지 제대로 나왔죠. 근데 CBC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얘가 깨졌다고 오류가 났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왕창 깨지는 게 아니라 얘와 그 다음만 깨져요. 근데 어떻게 깨지는지 좀 보면 얘는 C2'을 복호하는데 C2'이 뭐가 된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P2'이 얘를 한 비트를 바꿨든 두 비트를 바꿨건 세 비트를 바꿨건 뭐가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P3는 어떻게 복호가 되냐면 원래 복호해야 되는 C3를 복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2'을 XOR해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P3와 C2를 XOR한 값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C2와 C2' XOR한 값을 P3에 XOR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C2'을 내가 한 비트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P3는 어떻게 될까? 요 두 개를 XOR 했을 때 그 비트만 원래대로 안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와 같은 데는 0이 되겠죠. 그럼 원래 P3가 나오겠죠. 얘는 0이고 얘가 1인데 얘가 1이고 얘가 0인데는 그 위치는 P3가 토글이 됩니다. 원래 0이 있던 게 1.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얘를 한 비트를 조작하게 되면 얘는 왕창 깨지지만 P3는 그 비트만
수정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CBC는 한 암호문 블럭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 블럭은 왕창 깨지지만 내가 그 다음 블럭에는 원하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인증 암호화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다시 또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